S였습니다. 발표 다음 날 아침 한국 조선사 주가는 하루 만에 18% 폭락했고 서울의 뉴스 화면은 충격이라는 두 글자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발표 바로 다음 날 비명이 터져 나온 곳은 진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긴 나라, 캐나다였습니다. 수도 오타와의 전화통에는 불이 났고 온타리오의 산업 도시들은 발칵 뒤집혔으며 승리의 축포가 채 씻기도 전에 캐나다 언론들은 일제히 똑같은 질문을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체 무엇을 놓친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레이엄 서튼입니다. 캐나다 국방조달본부에서 29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던 수석협상관이죠. 하나오션의 탈락을 통보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그들의 문을 두드려야 했던 사람도 바로 저였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고 동시에 가장 많이 배웠던 한 계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가 있던 날 저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국방조달본부 7층 상황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총리의 발표 장면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캐나다는 독일과 우선 협상을 개시합니다. 그 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샴페인을 닦고 코르크가 천장을 때리는 소리에 다들 아이처럼 웃었어요. 29년 동안 맡아온 서류 냄새 대신 그날은 달콤한 거품 냄새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국회의사당의 시계탑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제 손에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협상 개시 승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뿌듯함 때문이었어요. 정년을 2년 앞둔 협상관에게 이건 인생의 마지막 대형 계약이자 최고의 은퇴 선물이었으니까요. 왜 나라 전체가 이 사업에 구군을 걸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캐나다의 수중 전력은 그때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잠수함은 노후한 빅토리아급 세척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세척이 지난해 바다에 떠있던 날을 전부 합치면 며칠인지 아십니까? 38일입니다. 세척을 다 합쳐서 38일이요. 삼면이 바다이고 머리 위에 북극을 인 나라의 잠수함 전력이 1년의 구하를 부두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해군에서는 우리 잠수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에 뜨는 박물관이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최대의 14척, 건조의 32조, 30년 유지 보수까지 85조, 후속 사업까지 확장되면 130조 원짜리 계획. 저는 이 사업의 협상 실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나라가 남았죠. 독일,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황실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빅터 홀랜드, 조달본부 전략실장이자 이 사업의 판을 짠 사람. 짙은 회색 정장에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 그리고 웃을 때조차 웃지 않는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서튼, 자네 인생 최고의 계약이야. 마무리까지 잘 부탁하네. 과찬이십니다. 두 회사 모두 훌륭했습니다. 어려운 승부였어요. 제 말에 빅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잔을 들며 이렇게 말했죠. 어려운 승부라. 그렇게 보였다면 다행이군. 저는 그 말을 승리의 여유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협상가였으니까요. 적어도 그로부터 엿새 동안은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독일이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이겨야 한다고 믿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문장 하나 때문이었죠. 잠수함은 혈통이다. 독일은 100년 넘게 잠수함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쓰는 재래식 잠수함의 상당수가 그 나라 설계도에서 나왔어요. 조선소 벽돌 한 장에도 계보가 있고 용접공의 손끝에도 족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29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약 40년 전에야 독일에서 첫 잠수함을 사오면서 이 세계에 입문한 나라였습니다. 100년짜리 본가와 40년짜리 후발주자. 저에게 이 승부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갈 뻔했던 순간이 있긴 했습니다. 최종 후보 발표 뒤 한국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자료집을 보내온 게 아니에요. 잠수함을 보내왔습니다. 3,000톤급 도산한 창호함이 태평양 12,000km를 실제로 항해해서 캐나다 서부 항구까지 온 겁니다. 저는 평가단과 함께 그 배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좁은 통로에 발을 디뎠을 때 느껴지던 서늘한 공기. 기름 냄새가 나야 할 함내에서 오히려 차 냄새가 났던 것. 리튬 배터리실 앞에 섰을 때의 그 완벽한 정적. 저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격벽을 쓸어봤습니다. 이음새가 만져지지 않았어요. 안내하던 한국 승조원의 눈빛에는 자기 배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조용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더 조용합니다. 그가 웃으며 답했죠. 그 순간 등줄기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서둘러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대단한 정성이다. 그런데 얼마나 절박하면 배를 태평양 너머까지 몰고 올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함마저 절박함의 증거로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지는 해석이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 한국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오션의 캐나다 사업 총괄 강도윤이라는 남자였죠. 50간 넘긴 나이에 목소리는 낮고 말은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협상장에서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 요구 조건 수십 개를 전부 머리에 넣고 다녔죠. 한 번은 제가 석 달 전 회의에서 나온 수치를 슬쩍 바꿔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협상가들이 쓰는 오래된 기술이죠. 그가 서류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협상관님, 그 항목은 4,200억이 아니라 4,80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상향 조정해 드렸던 거고요. 정확했습니다. 소수점까지 정확했어요. 저는 웃으며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독하게 준비된 세일즈맨이군. 절박한 회사는 직원마저 절박하게 만드는 법이지. 보십시오. 저는 모든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전부 거꾸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뿌리 깊은 믿음이었죠. 우리의 평가는 공정하다는 믿음. 우리 평가표는 유지 보수 역량 45%, 잠수함 성능 25%, 금융 조건 15%, 전략적 파트너십 15%로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전표를 성당처럼 믿었습니다. 숫자가 결정하고 서류가 판정한다. 29년 동안 제가 지켜온 세계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발표 이틀 전이었습니다. 빅터가 제 방에 들렀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튼, 자네가 보기엔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나? 박빙입니다. 성능 점수는 사실상 동점이고 납기는 한국이 앞서고 정비 체계는 독일이 앞섭니다.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빅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듯 이렇게 말했죠. 뚜껑이라. 서튼, 좋은 무대에는 말이야. 좋은 배우보다 좋은 조명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야. 수고하게.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로 눈을 돌렸고 그 말을 잊었습니다. 그 한 문장의 뜻을 알게 되기까지 저는 꼬박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은 제 29년을 통째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발표 당일 오전, 제게는 마지막 임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탈락 통보였죠. 규정상 최종 후보에게는 협상 책임자가 직접 대면으로 결과를 전해야 합니다. 저는 29년 동안 이 일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패자의 얼굴에도 유형이 있다는 걸 압니다. 소리치는 사람, 우는 사람,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사람, 재검토를 요구하며 문을 잡고 버티는 사람. 저는 그 모든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물잔을 준비했고 법무팀을 옆방에 대기시켰고 위로의 문장을 3개쯤 외워뒀죠. 오전 10시 정각 강도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 큰 계약의 탈락 통보 자리에 변호사도 임원도 없이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혼자 온 겁니다. 강 총괄님, 오늘 아침 정부가 독일과의 우선 협상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귀사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던 위로의 문장을 꺼내려던 그때 그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확인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협상관님. 다만 귀사는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됩니다. 독일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귀사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강도윤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확인하는 눈이었죠. 협상관님, 저희 제안서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조건부 제안, 최종 선정을 전제로 함. 조건이 사라졌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의 제안도 오늘로 소멸합니다. 계약이란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악수는 3초였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는데 이상하게도 제 등줄기는 서늘해졌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외워뒀던 위로의 문장 3개는 한 개도 쓰지 못했죠. 29년 만에 처음 보는 패자였습니다. 매달리지 않는 패자. 그게 왜 그렇게 불길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장관관저에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잔이 부딪히고 여기저기서 건배사가 터졌죠. 빅터는 그날 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특유의 마른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수함만 산 게 아닙니다. 보험까지 공짜로 들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보험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비 공급업체 말이야, 서튼. 낙찰은 독일에 주고 독일이 사고 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은 한국으로 들었지. 그런데 보험료는 한 푼도 안 냈어. 협상이 안 풀리면 언제든 이 한마디면 되거든. 비싸게 굴면 우리 한국 간다. 그가 잔을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40년짜리 견습생이 100년 본가를 이기겠다고 태평양을 헤엄쳐 왔잖나. 그 절박한 세일즈맨들은 어차피 다시 기어와. 대기실에 세워두면 돼. 절박한 놈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게 일이니까. 폭소가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목에 가시 하나가 걸린 기분이었지만 샴페인 한 모금으로 그 가시를 삼켜버렸죠. 그때 온타리오에서 온 주정부 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국이 약속했던 훈련센터와 철강 공장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잠수함보다 큰 문제라서요. 빅터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죠. 잠수함은 오타와가 삽니다. 온타리오가 아니라. 걱정 마세요. 기업이란 건 계약 하나 놓쳤다고 시장을 버리지 않아요. 투자는 남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한 소리였는지 우리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게 됩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짧은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하나오션 캐나다 법인 사무실 앞에 이삿짐 트럭 여러 대가 목격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대수롭지 않게 다음 뉴스로 넘어갔죠. 저도 그랬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트럭들이 싣고 나가는 것이 책상과 의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10년이라는 걸. 캐나다가 공짜라고 자랑했던 그 보험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험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 뒤, 그러니까 발표에서 정확히 엿새째 되던 날,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 서랍 맨 아래에는 그날도 서류 한 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명식을 대비해 2벌로 준비했던 계약서 초안 중 주인을 잃은 한 벌. 표지에 이렇게 적힌 서류였죠. 캐나다 정부와 하나오션 간 잠수함 건조 계약. 초안 제1호. 저는 그 서류를 파쇄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협상관의 습관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발표 엿새째 되던 날 아침, 저는 그 폭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폭탄이라고 해서 굉음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조용한 폭발이었으니까요. 하나오션 캐나다 법인이 홈페이지에 성명 하나를 올렸습니다. 항의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박문도 아니었어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사는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현시점부로 중단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자회견도 없고 유감이라는 단어도 없고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29년 동안 제가 본 탈락 기업들은 전부 문장이 길었습니다. 억울하니까 길어지고 매달리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침표 하나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진짜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의 법인 사무실, 반납 완료, 서부 항구 도시의 기술 연락소, 폐쇄, 주재원과 가족들, 순차 출국,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는 석 달치 급여와 추천서가 지급됐다고 했습니다. 항해 시위 한 번 없이, 소송 예고 한 줄 없이 짐을 싸는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 엿새였습니다. 그 엿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공영방송 다큐멘터리 팀이 시간대별로 복원했습니다. 철수 첫날, 토론토 법인에서는 서류 파쇄기가 아니라 스캐너가 돌아갔습니다. 캐나다 측과 진행하던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인수인계 파일로 만들어 관계기관에 넘긴 겁니다. 떠나는 회사가 인수인계라니요. 둘째 날에는 서부 항구에서 컨테이너 40개가 선적됐습니다. 시험 장비와 기술 자료들이었죠. 부두 관리인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철수하는 회사들은 짐이 엉망인데 이 사람들은 컨테이너마다 목록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셋째 날, 현지 채용 직원 120명에게 마지막 급여가 입금됐습니다. 석 달치가 한꺼번에요. 방송에 나온 한 직원의 인터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20대 후반의 전산 담당 여직원이었어요. 급여만 준 게 아니에요. 추천서를 써줬어요. 부서장이 한 사람씩 면담하면서 다음 직장 알아보는 것까지 도와주고 갔어요. 떠나는 회사가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울었어요. 우리가 뭘 잃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임차 사무실에 원상 복구 공사가 있었습니다. 벽에 난 못 자국 하나까지 메우고 갔다고 건물주가 언론에 말했죠. 그리고 엿새째 아침, 마지막 주재원이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따라붙어 물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하실 말씀이 없느냐고요.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좋은 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들어본 문장이죠. 그렇습니다. 강도윤이 제게 남긴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위에서 아래까지 같은 문장으로 인사하고 떠난 겁니다. 원망 한 줄 없이, 소음 하나 없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중함이 어떤 욕설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에밀리 카터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온 게 그때였습니다. 조달본부 경제분석관, 34살, 숫자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죠. 협상관님, 이거 보셨어요? 철수 속도가 이상해요. 계약 못단 회사가 짐 싸는 게 뭐가 이상한가? 속도요. 엿새 만에 이 규모를 빼려면 철수 계획이 미리 서 있었다는 뜻이에요. 최소 발표 몇 주 전부터요. 저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가 또 서늘해졌습니다. 발표 몇 주 전이라면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저와 마주 앉아 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윤은 저와 악수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매달릴 준비가 아니라 떠날 준비를요. 그날 저녁 복도에서 빅터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들었나, 서튼. 한국 친구들이 이삿짐을 쌌다더군. 엿새 만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걸립니다. 허세야. 빅터가 손을 저었습니다. 판을 크게 접는 척해야 몸값이 오르거든. 세일즈맨의 마지막 기술이지. 내가 장담하지. 한 달 안에 전화가 온다. 조건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고 아주 공손하게. 만약 전화가 안 오면요. 오게 돼 있어. 85조짜리 시장을 등지는 기업은 세상에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논리는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퇴근길에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법인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앞을 지나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12층 창문들이 전부 캄캄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자정 넘어서도 불이 켜져 있던 층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저는 한동안 엑셀을 밟지 못했습니다. 백미러 속의 그 어두운 창문들이 이상하게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주의 전략실 게시판에는 이상한 종이가 하나 붙었습니다. 빅터가 만든 내기판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전화하는 날짜 마치기. 그 밑에는 직원들이 적어 넣은 날짜와 판돈이 줄줄이 이어졌죠. 빅터 본인은 3주 안쪽에 두둑하게 걸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저를 불러 세웠어요. 서튼, 자네도 한 자리 잡지. 협상 책임자의 감이 제일 정확할 것 아닌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왜? 자신이 없나. 전화가 안 올 것 같아서요. 빅터가 껄껄 웃었습니다. 주위 직원들도 따라 웃었죠. 이 친구 보게. 세일즈맨의 자존심을 너무 높게 쳐주는군. 자존심이라는 건 말이야, 서튼. 통장 잔고까지만 유효한 거야. 저는 그 내기판 앞을 지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날짜들이 하나씩 지워져 갔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첫 줄이 지워졌고, 2주가 지나자 둘째 줄이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날짜가 늘어날수록 게시판 앞에서 웃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누군가 그 종이를 떼어버렸고, 떼어낸 자리에 남은 앞정 4개가 제 눈에는 꼭 무언가의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영원히요. 대신 다른 것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첫 번째 청구서는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단 2단어였어요. 증발 목록. 첨부된 보고서를 열었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다시 눕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트기 전에 차를 몰고 조달본부로 나갔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쓴 사람을 아침까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예감은 맞았습니다. 분석실 불이 켜져 있었고 에밀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은 커피가 넉 잔, 구겨진 계산지가 눈처럼 쌓여 있었죠. 사흘째 집에 못 갔어요. 그녀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자꾸 커져서요. 제가 뭘 빠뜨렸나 싶어 다시 계산하면 빠뜨린 게 아니라 덜 센 거였어요. 저는 그녀 옆으로 가서 섰습니다. 창밖으로 강 건너 산업지구가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턱으로 그쪽을 가리켰어요. 협상관님, 저기 보이세요. 강변 물류 단지요. 한화협력 물량을 대기하던 창고들이에요. 지난달까지는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금 보세요. 창고 지붕들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빛이라고는 보안등 몇 개가 전부였죠. 저는 숫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표를 다 만들고 나서 손이 떨린 게 55조라는 숫자를 쓰는데 문득 이게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00명의 출근길이고 4,800억짜리 공장의 첫 삽이고 18,000개의 저녁 식탁이잖아요. 그게 전부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리도 없이요. 그녀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협상관님, 우리 이긴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발표의 밤에 샴페인을 터뜨리던 제가 그 질문 하나에 말문이 막힌 겁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지만 강 건너의 그 지붕들은 해가 떠도 어쩐지 계속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조달본부 회의실에서 에밀리가 그 보고서를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그녀의 눈밑이 시커맸습니다. 이 표를 사흘 동안 다시 계산했어요. 제가 틀렸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계산할 때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해보게. 한화오션이 이번 입찰에 얹어서 약속했던 산업 패키지 총 55조 원입니다. 잠수함 계약과는 별도로요. 온타리오 철강 도시의 조선 인력훈련센터 1기 교육생 900명 선발 완료. 현지 철강 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4,800억 원. 양해각서 체결 완료. 캐나다 기업들과의 협력 의향서 60여 건. 여기에 잠수함 번조가 시작되면 연간 18,000개의 일자리가 30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항목 옆에 지금은 같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항목마다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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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협상관님, 우리가 잃은 건 잠수함 입찰 경쟁자가 아니에요. 잠수함 값의 2배가 지금 소리도 없이 국경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볼펜을 딸깍거리다 멈췄습니다. 제 입이 말랐습니다. 우리는 배의 14척의 값을 계산하면서 그 배에 딸려 오던 나라 하나의 값은 계산서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 주에 온타리오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철강 도시의 시민회관이었습니다. 저는 조달본부 참관인 자격으로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회관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공기에서는 녹슨 쇠 냄새와 커피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60이 다 된 남자가 섰습니다. 어깨가 넓고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폴 케레로. 32해를 용접공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8배 이 도시 제철소에 들어갔습니다. 32해를 강철에 붙어 살았어요. 재작년에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58 먹은 용접공을 받아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관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훈련센터를 짓는다고요. 그리고 저를 뽑았습니다. 교육생이 아니라 강사로요. 젊은 애들 900명한테 용접을 가르치라고요. 제 평생의 마지막으로 온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폴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4번 접힌 자국이 선명한 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걸 읽고 출근 연습을 했습니다. 58배 출근 연습이라니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가 지금 제 손에서 뭐가 됐습니까?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잠수함은 오타와가 골랐는데 왜 계산서는 우리 도시로 옵니까? 박수도 야유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것, 침묵이 회관을 채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 앞에 선 것은 24세 청년이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였죠. 라이언 두보이스, 훈련센터 1기 합격자 9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5년 동안 배달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훈련센터 공고가 붙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필기시험 공부를 석 달 했어요. 합격 문자를 받던 날, 첫 월급으로 갚기로 하고 용접복부터 샀습니다. 청년이 가방에서 새 용접복을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표도 떼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환불하러 갔더니 가게 아저씨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입을 날이 올 거라고요. 의원님들, 그날이 옵니까? 안 오면 저는 이 옷을 어디에 입고 갑니까? 그 다음은 정장 차림에 두꺼운 서류철을 아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마거릿 로우, 지역 철강 기업의 인사 담당 이사였죠. 저희는 한국 투자에 맞춰 신규 채용 240명을 공고했던 회사입니다. 지원서가 3,000장 넘게 들어왔어요. 이 도시 인구를 생각하면 일할 수 있는 집은 전부 넣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3,000명에게 채용 취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통 쓰는데 10초면 됩니다. 그런데 3,000통을 보내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보내다가 자꾸 손이 멈춰서요. 지원서마다 얼굴이 있거든요. 그녀가 서류철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그 지원서들입니다. 파쇄하라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오타와에 높으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른 건 잠수함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가라앉는 건 우리 도시입니까? 회관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상에 앉은 지역구 의원들은 서류만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뒷줄에서 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통지서에 찍힌 직위는 제가 협상하던 그 계약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공청회 영상 파일을 들고 빅터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3분쯤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군. 그래서, 실장님, 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훈련센터와 철강 투자만이라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 측과 채널을 다시 열어서라도요. 서튼, 빅터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타리오 표가 잠수함을 찍어주나. 국방은 감정이 아니야. 용접공 노인네 사연으로 85조짜리 결정을 흔들 수는 없어. 사연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55조가 증발했습니다. 증발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거야. 계약 못한 회사의 약속이 무슨 가치가 있나.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지. 저는 그 말을 받아 적득 기억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 훗날 이 말이 어디로 돌아오는지 아신다면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캐나다가 사기로 한 잠수함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종이 위의 숫자였으니까요. 여론은 빅터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공청회 영상이 퍼졌고 공영방송이 증발 목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궁지에 몰린 조달본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사후검증단이었습니다. 이번 선정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국민에게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빅터는 그 단장 자리에 저를 앉혔습니다. 왜 접니까? 저는 협상 실무자라 검증 대상에 가깝습니다만. 그러니까 자네지. 빅터가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판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야. 배전표대로만 일한 모범생. 그런 자네가 문제없다고 서명하면 야당도 언론도 입을 다물게 돼 있어. 서튼, 방패는 깨끗할수록 좋은 법이거든. 저는 그 말의 모욕을 그때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검증단을 꾸렸고 첫 번째로 퇴역 잠수함 함장 한 사람을 자문으로 불렀습니다. 로버트 맥그리거. 해군에서 27년을 물속에서 산 남자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단장님은 우리가 산 독일 배를 실물로 보신 적 있습니까? 모형과 설계 자료는 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까? 85조를 쓰면서 그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 확인부터 다시 했습니다. 캐나다가 계약하려는 신형 잠수함 212CD. 지금까지 완성된 배가 몇 척인가? 답은 0척이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한 시간은 몇 시간인가? 0시간이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발주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어느 나라 해군도 아직 이 배를 몰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작사는 기존 함형의 개량형이라고 홍보했지만 맥그리거가 도면을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장님, 이건 개량이 아닙니다. 크기, 톤수, 선체 단면까지 다 달라요. 백지에서 새로 그린 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이 위 사양만 믿고 바다에 나갔다가 나흘을 표류해 본 사람입니다. 종이는 부력이 없어요. 맥그리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더니 왼쪽 손목에 낡은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리에 금이 가고 바늘이 멈춘 시계였습니다. 제가 29에 찾던 자망 시계입니다. 우리가 중고로 사온 배를 타고 북대서양 훈련에 나갔을 때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배였습니다. 전 주인이 정비 기록까지 첨부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자망 이틀째 추진 개통이 서버렸습니다. 수심 200m에서요. 회의실에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동력이 죽으면 잠수함은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나흘을 표류했습니다. 산소 수치가 떨어지니까 함장이 명령했죠. 말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숨만 쉬어라. 나흘 동안 40명이 어둠 속에서 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시계만 봤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시계가 멈췄습니다. 습기 때문이었겠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서류에는 이 습기가 안 적혀 있었구나. 그가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멈춘 시계를요. 구조된 뒤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교관입니다. 종이와 바다가 얼마나 다른지 매일 아침 손목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단장님, 그래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85조를 종이 한 장에 걸었습니다. 그 종이가 물에 젖으면 누가 나흘을 버팁니까? 미국의 한 안보 연구소 보고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설계로 만드는 첫 배, 이른바 초도함은 시험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과 지연을 겪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 그런데 제작사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받을 순번을 양보받아 캐나다에 먼저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검증 안 된 첫 배들을 받는 실험 국가가 바로 캐나다가 된다는 뜻이었죠. 심지어 그 순번 양보를 두고 독일 야당과 노르웨이 언론이 들끓고 있다는 외신도 올라왔습니다. 자국 해군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왜 캐나다에 선물을 주느냐고요. 파는 나라 안에서도 시끄러운 거래. 저는 그런 걸 29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초도함을 먼저 받아본 나라를 찾아보죠. 맥그리거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첫 고객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테네와 화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63세 전직 그리스 해군 잠수함 정비장교 니코스 파파스였습니다. 짧게 깎은 백발에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어깨. 그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당신들이 아직 세상에 없는 배를 샀다고 들었소. 그래서 내가 이 통화를 수락한 거요. 우리도 그랬거든. 귀국도 신형을 먼저 받는 조건이었으니까. 본국보다 먼저 받는 첫 해외 고객. 영광인 줄 알았지. 협상관 양반. 첫 고객이 무슨 뜻인지 아시오? 그가 화면 가까이 몸을 붙였습니다. 실험동물이란 뜻이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겪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배가 그 회사의 신형 한번함이었소. 인수 서류에 서명하던 날 우리 해군은 축제였지. 유럽 최신형을 본국보다 먼저 받는다고 신문 일면에 내 사진까지 실렸소. 그리고 첫 시험 항해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40초를 겪었소. 40초라니요. 배가 기울기 시작한 거요. 물 위에서 파도도 없는 날의 말이오. 5도, 10도, 15도. 처음엔 다들 계기고장인 줄 알았지. 20도를 넘어가니 커피잔이 날아다니고 30도에서는 사람이 날아다녔소. 최종 38도. 지금 당신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38도로 기운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건 의자가 아니라 미끄럼틀이오. 잠수함이 물 위에서 미끄럼틀이 된 거요. 40초 뒤에 배가 겨우 몸을 세웠을 때 갑판 아래에서 젊은 부사관 하나가 팔이 부러진 채 웃고 있었소. 왜 웃느냐고 물었더니 이럽디다. 정비장님, 우리 이 배 타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까? 니코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소. 조용해야 할 배가 한미에서 노래를 불렀소. 프로펠러가 물거품을 물면서 소음을 낸 거요. 잠수함에게 소음이 뭔지 아시오? 관의 못을 박는 소리요. 연료 전지는 과열됐고
잔만경은 손을 대면 떨렸소. 제작사는 그때마다 말했지.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됩니다. 그 다음 분기가 24번 지나갔소. 인도는 6년이 늦었고 그 6년 동안 우리 바다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소. 이웃들이 그 구멍으로 뭘 하고 다녔는지는 군인인 당신들이 더 잘 알 거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상은 받으셨습니까? 사과문 한 장과 부품 몇 상자. 니코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그 회사를 상대로 싸울 힘도 배짱도 없었소. 그런데 말이오. 나중에 들으니 딱 한 나라가 그 회사를 법정까지 끌고 가서 이겼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니코스가 화면 속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당신들이 돌려보낸 그 나라 말이오. 우리는 서류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바다에서 대가를 치렀소. 니코스가 말을 맺었습니다. 충고 하나 하리다. 협상관. 서류는 가라앉지 않소. 배만 가라앉지. 화상이 끊긴 뒤에도 회의실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정도 전례가 있는 회사인데 우리 평가에서는 왜 아무 문제가 없었죠? 감점 기록이 안 보여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29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쪽 평가 서류가 아니라 탈락한 쪽의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국제중재 판례집에서 어떤 문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손을 떨리게 만든 문서를요. 한국이요. 당신들이 돌려보낸 그 나라. 니코스의 그 한마디가 사흘 동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근을 잊었습니다. 낮에는 검증단 업무를 받고 밤에는 국제중재 판례집과 해외 조달 분쟁 기록을 뒤졌습니다. 캐빈이 3개 분량이었죠. 이틀째 밤까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쯤 저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튼, 너는 지금 뭘 찾고 싶은 거냐? 우리가 옳았다는 증거냐? 틀렸다는 증거냐?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사무실에는 제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죠. 저는 회사 분쟁 판례 새긴 집의 뒷부분, 아무도 잘 들추지 않는 부록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신청인 항목에 국가명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피신청인 칸으로 눈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려는 그 독일 제작사의 이름이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빈 사무실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판정문 전문을 요청했고 프린터가 종이를 뱉어내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온기가 남은 종이 뭉치의 첫 장을 넘겼을 때 저는 이 사건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 문장들과 만났습니다. 그 문서는 국제중재 판정문이었습니다. 신청인, 대한민국 해군 당국. 피신청인, 우리가 계약하려는 바로 그 독일 제작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과거 이 회사의 설계로 214급 잠수함들을 만들었는데 인도된 7척 전량에서 같은 추진 개통 결함이 확인됐다는 것. 7척 중 7척, 결함률 100%. 한국은 국제중재를 걸었고 판정부는 제작사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 1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며 제작사가 불복했지만 기각되어 최종 확정됐다는 것. 저는 판정문을 2번 읽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 독일 회사의 배를 직접 사서 직접 고장을 겪고 직접 법정에서 싸워 이겨본 나라. 그러니까 그 회사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기실에 세워뒀다고 자랑하던 그 나라 말입니다. 한국은 스승에게 배를 배웠고 스승의 결함을 잡아냈고 스승을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겪은 다음에 자기 손으로 배를 새로 그린 겁니다. 단장님,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맥그리거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조선소의 최근 항공 촬영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크 3개가 나란히 보였고 그 안에 잠수함 3척이 동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조 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용과 수출용을 같이 만들면서요. 단장님, 잠수함 공장이라는 건 세우는데 10년이 걸리고 세워둔 채 놀리면 1년 만에 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나이는 식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삼배는 아직 철판도 다 안 잘랐는데. 예. 한쪽은 종이고 한쪽은 강철입니다. 저는 도산한 창호함에 올랐던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음새가 만져지지 않던 겹벽, 스새 차 냄새가 나던 함내. 바다에서는 더 조용합니다. 하고 웃던 승조원. 그 배는 태평양 12,000km를 건너서 실물로 우리 앞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걸 절박함이라고 불렀죠.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력이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편견이 아니라 제 눈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뉴스 속보 하나가 오타와를 흔들었습니다. 하나오션, 북유럽 국가와 잠수함 협력 협상 개시. 떠난 지 2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대기실에 세워뒀다고 믿었던 회사가 다른 건물 정문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총리실이 술렁였고 재무위원회가 조달본부에 자료를 요구했고 언론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공급업체라는 지위에 대체 무슨 구속력이 있느냐고. 답은 저희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험에 들었다고 자랑했지만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니 보험사가 우리를 기다려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총리실 긴급 대책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장관들과 보좌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승리한 지 2달 된 정부의 회의실이 아니라 패전국 지휘부 같았거든요. 국방 담당 보좌관이 화면에 북유럽발 기사를 띄웠습니다. 하나 측 협상은 초기 단계지만 진지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쪽 건조 라인이 다른 나라 물량으로 차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물리적으로 배를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손을 내밀다니요. 재무 담당이 발끈했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협상 중입니다. 왜 벌써 그런 가정을 합니까? 가정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독일 배는 아직 실물이 없습니다. 협상에서 무슨 변수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테이블 끝에서 온타리오 출신 의원이 서류를 내리쳤습니다. 변수는 무슨? 내 지역구는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지난주에 시민회관에서 2시간을 선 채로 욕을 먹었습니다. 다음 선거요? 우리 당 후보는 이제 그 도시에서 연설도 못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고위 인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어요. 서튼 협상관, 솔직히 말해주시오. 한국이 돌아올 가능성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건이 소멸했으니까요. 그렇군. 그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발표하던 날엔 내가 이 나라를 지킨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잠이 안 와요. 밤마다 그 숫자가 천장에 떠다녀서 55조가 말이오. 저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는 제 천장에도 떠 있었으니까요. 검증단 보고서 초안이 완성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결론 항목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본 선정은 성능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에밀리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 전례가 있는 회사인데 왜 감점 기록이 없죠? 그 답을 찾으려면 평가표를 만든 사람에게 가야 했습니다. 빅터의 방은 그날따라 어두웠습니다.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와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만 켜져 있었죠. 저는 보고서 초안을 그의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증단 결론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보게. 평가표 말입니다. 유지 보수 역량 45%. 이 항목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미 같은 기종으로 정비 체계를 함께 만들고 있으니 이 배점에서는 지구상 누구도 독일을 못 이깁니다. 성능 25%는 두 회사가 동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표는 표가 만들어진 순간에 이미 승자가 정해지는 표였습니다. 제작사의 결함 전력은 감점 항목에조차 없었죠. 실장님, 이 표 누가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빅터는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29년 동안 잊지 못할 표정을 지었습니다. 곤란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루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서튼, 자네 정말 지금까지 몰랐나? 무엇을요? 이 판은 시작하기 전에 끝나 있었어. 그가 스탠드 불빛 속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나토 함대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이고 그 문지기는 유럽이야. 총리실은 처음부터 독일이 필요했어. 정치가 결정했고 나는 그 결정에 서류라는 옷을 입혔을 뿐이지.
배전표는 재단사의 가위 같은 거야. 몸에 맞게 자르는 거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18달 동안 협상한 그 사람들은요. 조명이지. 빅터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무대를 밝혀준 조명. 경쟁이 있어야 독일이 값을 내리거든. 자네 협상이 아주 훌륭해서 조명이 눈부셨어. 덕분에 독일 가격을 구조나 깎았잖나. 서튼, 자네는 애국자야. 자부심을 가져. 경쟁이 연출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고요. 연출 없는 무대가 어디 있나.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관객은 몰라야 박수를 치지. 그리고 조명은 말이야, 서튼. 공연이 끝나면 끄는 거야. 누가 조명한테 출연료를 주나.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조명이 지금 북유럽 무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껐다고 믿었던 조명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작사의 결함 전력, 그리스 사례, 한국의 승소 판정문. 이게 전부 평가 서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은폐입니다. 은폐라. 빅터가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말이 심하군. 나는 국익을 계산했을 뿐이야. 나토라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료로 잠수한 몇 척의 리스크쯤은 싸다고 판단한 거지. 그게 전략이라는 거야, 서튼. 자네 같은 사람은 평생 몰라도 되는 영역이고, 저 같은 사람이요. 정직한 협상가. 그가 웃었습니다. 정직한 협상가는 좋은 부품이지. 부품은 판을 몰라도 돼. 아니, 몰라야 잘 돌아가. 자네가 진심으로 뛰었으니 한국도 독일도 진심으로 값을 던진 거야. 자네의 그 순진함이 이 판에서 제일 비싼 장비였다고.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날쌔.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온타리오의 900명은요. 그 사람들도 계산에 있었습니까? 빅터가 처음으로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나온 대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튼, 국가 전략 지도에는 말이야. 사람은 안 그려져 있어. 원래 그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29년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보고서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그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압니다. 둘 다였습니다. 29년입니다. 저는 29년 동안 숫자가 결정하고 서류가 판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밤을 새웠고, 그 믿음으로 상대를 압박했고, 그 믿음으로 강도윤에게 탈락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공정하다고, 최고의 배가 이겼다고. 그런데 제 인생의 성당이라고 믿었던 그 배전표가 사실은 정답을 미리 적어놓고 문제를 거꾸로 출제한 시험지였다는 겁니다. 저는 심판인 줄 알았는데 무대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온 그 배와 메모 없이 숫자를 외우던 그 남자와 900명의 합격자 명단은 켰다가 끄면 그만인 조명 취급을 받았던 거고요. 보고서는 두고 가게. 빅터가 서류를 자기 쪽으로 끌어갔습니다. 결론은 내가 다듬지. 자네는 서명만 하면 돼. 깨끗한 서명 하나면 이 소동은 끝나.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채로요. 복도 창밖으로 국회의사당 시계탑이 보였습니다. 발표의 밤, 샴페인 잔 너머로 바라보던 그 시계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협상가였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조명 아래에서 혼자만 대본을 모르고 있던 배우였습니다. 복도에는 야근하는 직원들의 타자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다들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판을 모른 채 일하고 있었죠. 어제까지의 저처럼요. 저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7층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탈락을 통보하던 날의 그 악수, 화내지 않던 눈, 좋은 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던 목소리. 문득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알았을까? 자기가 조명이라는 걸. 계단참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석 달 전 회의 수치를 소수점까지 외우던 그 정확한 남자가 18달 동안 배전표의 기울기를 못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알고도 그들은 배를 태평양 너머로 보냈고, 알고도 마지막 회의까지 최선의 조건을 다듬었고, 알고도 정중하게 악수하고 떠난 겁니다.
이길 수 없게 설계된 판에서 전력을 다하는 것. 그리고 판이 끝나는 순간 미련 없이 일어서는 것. 저는 그날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건 절박함의 반대말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자의 품위. 우리가 조롱했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분노를 이기는 밤이 있다는 걸 저는 57에 처음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계약서 초안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하나오션 간 잠수함 건조 계약 초안 제1호. 저는 그 표지를 오래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명은 하겠다. 다만 빅터가 내미는 서류가 아니라 진실이 적힌 서류에 하겠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가 울린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협상단 소속 후배였고 그는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협상관님,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독일 쪽에서 문서가 왔는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무슨 문서인가? 수정 견적서입니다. 총리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창밖을 봤습니다. 시계탑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공짜로 들었다던 보험의 첫 번째 청구서가 마침내 도착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험이라고 믿었던 쪽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서요. 저는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조달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협상단 전원이 나와 있었고 테이블 한가운데에 독일에서 온 문서가 놓여 있었죠. 수정 견적서. 저는 첫 장을 넘겼고 두 번째 장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총액 12조 원 인상, 사유, 초도함, 개발 리스크 재산정, 처지인도 시점, 2년 연기, 지연 배상 조항, 대폭 축소 요청. 기억하십니까? 빅터는 이 판에서 독일 가격을 구조나 깎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깎은 것보다 더 큰 금액이 도로 얹혀서 돌아온 겁니다. 이유도 정직하다면 정직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배의 가격이었으니까 세상에 없는 배답게 가격도 마음대로 움직인 거죠. 협상단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협상관님, 이거 받아들이면 사업 총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계산하지 말게. 제가 말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할 것 아닌가. 새벽에 총리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2달 전 그 패전국 지휘부 갔던 회의실은 이제 정말로 패전국 지휘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이 견적서를 몇 번이고 다시 넘겼고 국방 담당은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모두가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꺼내지 못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카드는요? 예비 공급업체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답을 모르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아는 침묵이었죠. 우리의 예비 공급업체는 지금 북유럽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며 그들의 제안은 엿새 만에 소멸했다는 것. 그 순간 창가에 서 있던 빅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고작 회사 하나가 캐나다를 이렇게 만든다고? 고작. 그가 내기판을 붙이던 시절에 쓰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단어가 그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고작 회사 하나. 그렇습니다. 그 고작 회사 하나가 훈련센터였고 4,800억의 공장이었고 18,000개의 식탁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12조짜리 청구서 앞에서 우리가 쥐지 못한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결정은 그날 아침에 내려졌습니다.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연다. 그리고 특사는 저였습니다. 제가 왜냐고 묻자 총리실 고위 인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쪽이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킨 상대가 당신이오. 탈락 통보 자리에서 악수를 받은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있소. 저는 짐을 쌌습니다. 서류 가방 맨 아래에는 남들 모르게 넣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잠자던 그 초안 제1호. 주인을 잃었던 계약서였습니다. 부적이었는지 사죄문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행시간은 14시간이 넘었습니다. 12,000km. 저는 창밖의 태평양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거리를 그들은 배로 건너왔었지. 서류가 아니라 실물로, 말이 아니라 항해로 자기를 증명하러. 그리고 약 40년 전에는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었습니다.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로 설계도 읽는 법부터 배우러 간 겁니다. 그들의 첫 잠수함은 남의 나라 도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캐나다의 수석협상관이 그 학생의 도크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교실의 자리가 뒤바뀐 겁니다. 거제의 조선소는 소문보다 컸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크레인, 도크마다 튀는 용접 불꽃, 공기에 밴 강철과 바다 냄새. 안내를 받아 걷는 10분 동안 저는 한 번도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기계도, 배도 전부 움직이고 있었어요. 종이 위에 잠수함만 보다가 온 사람에게 그 광경은 거의 폭력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강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12,000km라고 들었습니다. 귀사의 배는 이 길을 실물로 건넜었죠.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압니다. 강도윤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럼 계산서 이야기를 하죠. 첫째, 저희의 이전 제안은 소멸했습니다. 가격, 조건, 전부요. 협상은 백지에서 시작하고 재산정된 성과는 이전보다 높습니다. 그 사이 저희 도크는 더 비싸졌거든요. 받아들입니다. 둘째, 성급금은 이전 안의 2배입니다. 실내는 첫 번째는 무료였습니다. 2번째부터는 유료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셋째, 산업 패키지는 잠수함에 얹어드리지 않습니다. 훈련센터, 철강 투자, 협력 사업. 원하시면 전부 별도 계약, 별도 가격입니다. 호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서로 배웠으니까요. 받아들입니다. 넷째, 강도윤이 처음으로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예비 순번을 다시 원하신다면 이번에는 대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간 3천억. 번호표만 뽑고 값을 치르지 않는 손님은 이제 저희 가게에 없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우리 실무진 몇 명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굴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이 드디어 제대로 계산되고 있다는 안도감. 값을 치르지 않은 권리는 권리가 아니고 공짜 보험은 보험이 아니라는 것. 29년 협상 인생이 마지막에야 배운 산수를 그 테이블이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부 받아들입니다. 대신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훈련센터는 그 900명은 어떻게 됩니까? 강도윤이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낡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 놓았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에 물자국이 번진 파일이었습니다. 철수하던 엿새 동안 폐기 목록에서 이것 하나만 뺐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900명. 훈련센터 1기 합격자 명단이었습니다. 라이언 두보이스라는 이름 위에 누군가 연필로 작게 체크를 해둔 자국까지 보였습니다. 계약은 새로 씁니다. 조건도 새로 씁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의 순번은 그대로 갑니다. 저희가 잊은 건 조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파일 위에 손을 얹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이 뜨거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돈 앞에서는 얼음 같던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는 순번 하나를 엿새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냈던 겁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2달 전 그가 제게 남긴 문장을 이번에는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악수는 이번에도 3초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 등줄기가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하고 열흘 뒤 의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검증단장 자격의 증인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고 맨 뒷줄에는 멈춘 시계를 찬 맥그리거가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고. 저는 준비해간 문장을 접고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경쟁은 연출이었고 평가표는 결론에 맞춰 재단됐습니다. 한국은 이길 수 없는 판에 초대된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는 그들을 들러리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들러리가 무대를 떠나자 무대가 무너졌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전략실 회의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배전표가 만들어지던 과정, 결함 전력이 평가에서 빠진 경위, 그리고 조명이라는 단어가 적힌 회의 기록까지요. 다음 증인은 빅터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빅터였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나는 국익을 위해 협상 기술을 쓴 것뿐이요. 결과적으로 독일 가격을 구조 깎지 않았소. 경쟁 구도는 조달의 기본이고 그걸 연출이라 부르든 전략이라 부르든 그건 어휘의 문제요. 조명값까지 챙겨줘야 한다는 법이 대체 어디 있소.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졌습니다. 위원장이 안경을 벗고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기억할 문장을 말했습니다. 홀랜드 실장. 그 구조를 깎는 대가로 당신이 지불한 게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12조의 청구서, 55조의 패키지, 그리고 900명의 출근길이요. 당신이 아낀 건 예산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신용이요. 빅터는 그날로 보직 해임됐고 감사조사에 회부됐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는 그에게 기자들이 사과할 뜻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역사가 나를 평가할 거요. 네, 평가할 겁니다. 다만 그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국가 전략 지도에 사람을 그려놓지 않은 전략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온타리오의 그 철강 도시에서 훈련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정부 예산으로 지은 건물에 한국에서 온 기술진이 장비를 채웠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일기 입소생 900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맨 앞줄에는 상표를 뗀 용접복을 입은 라이언 두보이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58의 신임 강사가 올라섰습니다. 폴 케레로. 그의 교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저는 그 안에 든 종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았습니다. 4번 접힌 자국이 선명한 그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폴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2회 용접을 했고 58배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용접을 가르치러 왔지만 사실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건 그겁니다. 58배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24은 말할 것도 없겠죠. 강당이 웃음과 박수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고 멀리 철강 공장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 장은 얼마 전 서명을 마친 새 계약서의 사본, 다른 한 장은 그 초안 제의로입니다. 이제는 버려도 되는 종이죠. 하지만 저는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장은 우리가 영리하다고 믿었던 시절의 유물이고 다른 한 장은 우리가 정직해진 날의 기록이니까요.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것도 협상가의 자산이라는 걸 저는 57에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후배들에게 협상을 가르쳤다고 믿었습니다. 밀고 당기는 법,